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유라시아 제국의 역사를 개관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유라시아 초원의 지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중앙유라시아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쪽으로는 흑해 북쪽의 초원지대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싱안링 산맥, 대응안녕 산맥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부의 삼림지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힌두쿠시와 타클라마칸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목제국사를 총 6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어떻게 해서 유목민이 출현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를 고대 유목국가 시대로 설정하고 서쪽의 대표적인 유목국가인 스키타이와 동쪽의 대표적 유목국가인 흉노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목국가 시대 말미에는 이 흉노가 무너진 후에 있었던 선비와 유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세기부터 10세기 무렵까지 활약했던 투르크 패권 시대를 돌걸 제국과 위구르 제국을 통하여 살펴볼 예정이고, 네 번째로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어지는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 등의 정복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몽골 제국이 무너진 후에 포스트 몽골 시대의 유라시아 초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목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쇠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은 가축을 데리고 초원을 따라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말의 순화입니다. 말의 순화의 흔적이 있는 곳은 흑해 북쪽에 데레이브카 촌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대체적으로 기원전 3500년경에서 3000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순화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갈이었습니다. 제갈 역시 그 유라시아 북부 초원지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후에 기원전 14세기 정도가 되면 당시의 선진 농경지대인 서아시아나 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되었고, 이후에 그곳에서 양이나 염소, 돼지 등을 순화시키는데 사용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제갈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마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안장이 없는 말에 타면 말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래 탈 수가 없었죠. 따라서 처음 순화된 말은 기마보다는 마차로 주로 이용되게 되었고, 그렇게 이륜마차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기원전 2000년경쯤에는 서아시아 지역과 유라시아 초원에서 마차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동성이 증가하니까 전투력이 향상되면서 인구어족, 그러니까 인도 유러피안 어족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원전 1000년쯤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목민이 출현하게 됩니다. 서쪽 처음이자 역사상 최초의 유목 집단은 인도 이란계에 속하는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의 원주지는 원래 아랄의 동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7세기 초가 되면 카프카스 산맥 북쪽으로 이주해 오게 되죠. 당시는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라투 등 여러 세력이 서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스키타이가 등장해서 이들과 때로는 동맹하고 때로는 적대하면서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력을 확대한 것이죠. 그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이후에는 아케메네스조의 다리우스 1세가 스키타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진하였는데, 스키타이가 다리우스 1세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들의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스키타이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그리스의 여러 지역과 교역을 펼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스키타이는 그 이후에
그렇게 쌓은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더욱 키워서 도나우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더욱 진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리스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였던 것이죠. 따라서 마케도니아에게 패하면서 스키타이는 천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다가 기원전 2세기가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서쪽의 최초 유목국가가 스키타이라면 동쪽 최초의 유목국가는 흉노입니다. 흉노는 기원전 318년에 사마천 사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스키타이보다 약 300년 이상 늦게 출현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흉노가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할 무렵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고조 유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한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동시에 실크로드를 장악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최강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141년에 한 무제가 즉위한 후로부터는 한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흉노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동쪽에서 할거하고 있던 선비의 세력이 커지면서 선비가 흉노를 동시에 압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흉노가 동서로 분열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으로도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선비의 세력이 기원전 100년에는 조그만 세력이었다가 기원 후 100년이 되면 선비의 세력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비와 한나라의 연합 세력이 2세기 중반에 흉노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흉노가 멸망한 이후에는 당연히 선비가 몽골 초원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흉노처럼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서 할거하고 있다가 한나라가 붕괴되니까 남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북쪽으로 내려와서 북이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선비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초원이 빈 사이에 새롭게 몽골 초원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유연입니다. 그렇게 유연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엽까지 몽골 초원을 통치하는 유목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점은 흉노와 같은 유목국가 그리고 한나라와 같은 정주국가가 남북으로 양립하고 있다가 그 관계가 무너지면서 5, 16국이나 남북조 시대와 같은 민족 대이동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4세기 중반에 흑해 북쪽에서 갑자기 등장한 후에 유럽의 민족 대이동을 발생시켰던 훈족이 있었던 것처럼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흉노가 무너지면서 광범위한 민족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고대 유목국가 시대의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노가 멸망한 후에 선비, 유연 등을 거치면서 민족 대이동, 그리고 그에 따른 혼란기가 끝나고 6세기 중반이 되면 지금 이 지도는 7세기 초반으로 나와 있지만 6세기 중반, 그러니까 550년경이 되면 몽골 초원에 돌궐 혹은 투르크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0세기까지가 투르크인들이 돌궐 제국 그리고 위구르 제국 등을 거치면서 중앙 유라시아의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시기 중앙 유라시아는 투르크 패권 시대다라고 부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르크 유목 제국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이 과거의 흉노 시절보다 훨씬 더 서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들의 활동 범위는 지금 여기는 수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당나라는 물론이고 서쪽으로는 비잔티움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사산조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돌궐을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궐이 등장할 때에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 있던 유목 집단은 바로 유연이었습니다. 조그만하게 투르크가 있는데요. 이 투르크는 원래 유연에 복속해서 제철업에 종사하던 그런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이 투르크와 유연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인데 유연이 몽골어를 사용한 반면에 돌궐은 투르크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돌궐이 유연을 격파하면서 새롭게 세운 제국을 바로 돌궐 제국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궐 제국은 자신들의 광대했던
있던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을 동서로 나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스턴 투르크가 있고 웨스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분국체제다라고 부르는데, 거꾸로 이 분국체제가 역으로 보면 결국 중앙 권력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제국이 582년도가 되면 분국체제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동서돌궐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중국에서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리고 이세민이 적절하게 동돌궐과 서돌궐에 대한 이간책을 수행하게 되면서 7세기 초중반이 되면 동돌궐이 먼저 붕괴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돌궐 시대다 라고 부릅니다. 이후 당나라는 약 반세기 정도를 기미지배를 통해서 돌궐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이후 당나라가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서회랑인데, 이 난주에서 도낭에 이르는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서회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서회랑을 통해서 당나라가 서역으로 투르키스탄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새롭게 7세기 말에 제2돌궐이 건국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당나라는 서돌궐까지 무너뜨리게 되면서 당나라의 서역 지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셔도 지금 700년 지도인데요. 지도에 보셔도 탈인분지까지 서역 지배를 완성한 당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서 동돌궐이 건국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당나라가 광대했던 제국을 경영하는 틈을 타서 중국 동북부에 있던, 지금 여기는 키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란입니다. 거란도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동돌궐이 당나라를 대신해서 이 거란을 제압해주는 등의 어떤 활약도 하게 되지만, 결국 돌궐은 744년에 바스밀, 하를룩, 위구르의 연합군이 돌궐의 본거지인 웨티켄 산지, 지금 이쯤이 웨티켄이 되겠습니다. 웨티켄 산지를 공격하면서, 그리고 웨티켄이 무너지면서 돌궐이 최종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돌궐이 무너진 후에 바스밀, 카룰룩, 위구르 3국은 몽골 초원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바스밀의 수령을 카간으로, 그리고 카를룩과 위구르의 수령을 야북으로 칭해서 몽골 초원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북이라는 말은 제2의 통치자, 2인자쯤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위구르의 수령이 이런 통치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되고 바스밀의 카간을 살해하게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쿠툴룩 빌게킨 카간이다 라고 칭하면서 즉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당 왕조가 그 즉위를 인정하면서 책봉을 하게 되니까 위구르 제국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약 800년 지도인데요. 위구르 제국의 수도는 돌궐의 수도였던 웨티켄 산지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오르두발리크, 현재는 카라발가순인데 이 오르두발리크라는 곳이었습니다. 위구르가 건국한 지 약 10년 정도 후에 중국에서 바로 안사해난이 발생하거든요. 중국 북부에서. 그래서 이때 중국의 파견에서, 당나라의 파견에서 활약했던 군대가 바로 위구르의 기마부대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2번이나 위구르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구르가 당왕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당을 도와준 대가로 중국의 풍부한 물자를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화봉공주라든지 아니면 견마무역의 비율을 위구르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여기서 견마무역이라는 것은 위구르에는 말이 많았고 중국에는 비단이 많았으니까요. 그걸 이제 견마무역이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위구르가 본인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말을 끌고 중국으로 내려가서 교환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중국의 물자가 거덜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위구르가 당나라의 풍부한 물자를 원활하게 확보하면서 약 한 세기 정도 몽골 초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세기 중반이 되면 키르키즈, 여기 보시면 키르키즈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도 오르두발리크가 함락되면서 위구르 제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위구르 제국의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유목민들에게도 정주 문화의 요소가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곽도시의 출현인데요. 예전에 흉노나 돌궐 시대에도 물론 정주 근거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위구르 시대에 이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더 풍부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교도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 보시면은 아바스 왕조가 있죠. 그 아랍 엠파이어라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쪽에서 유행했던 이슬람교, 그리고 이 시기만 해도 마니교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니교도 위구르에게 유입하게 되고 인도에 있는 불교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종교가 위구르에 정착되면서 위구르도 정주 문화의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